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다음 주면은요 내각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죠. 경제부총리 지명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현 측의 방송 토론을 받아들였다가 요게 무산이 되면서 책임 공방이 시끄럽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찬반론이 분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할 뉴스는요.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가 조금 이제 심각해 보이고요. 또 3월 물가가 4.1%, 4%대를 찍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정치의 역할은요. 외부의 위험에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고 다양한 사회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해법을 내야 하는 것일 텐데요. 때때로 아니 혹은 종종 정치가 갈등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갸우뚱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일반 국민 대중 관점에서 잘 좀 해주시고요. 오늘 식목일인데 열매도 주고 그늘도 데워주는 나무 같은 큰 정치를 기대해보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1차 국정과제에 대한 인수위의 청사진을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유랑단, 오늘은 조금 다르죠? IT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점심시간 함께하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다 답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선정되신 분들께 특별히 커피 쿠폰 1+1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보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머리를 깎으셨네. 네. 지금 보니까 알겠네. 네. 야, 두 분은 식목일 때 쉬던 세대예요? 아니, 쉬던 세대예요? 그럼요라고 하기에는 네. 기자님과 저도 나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서도. 저는 쉬다가 안 쉬게 된 세대입니다. 잠깐 쉬다가. 네. 태어났을 때 잠깐 쉬다가. 네. 아니, 학교 다닐 때까지 쉬었어요. 아유, 다 또래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안에서도 미묘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나무는 소중한 거니까 네. 많이 심고 올해도 산불로 많이 소실됐는데 네. 나무 정말 잘 가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한덕수 총리 지명자 이제 인사청문회 조금씩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님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지금 제일 뜨겁게 달아오른 논란 바로 이 김앤장으로부터 18억 고액 연봉을 받은 네네. 이 논란이 지금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간 이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8억원 넘는 보수를 받았는데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은 연봉이 5억 원, 그 이후에는 연봉 3억 원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심의를 기다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명확하게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면 청문위원들과 여러 언론들에서 다 검증을 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게 될 텐데 저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을 드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고 청문회에 가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이 단계에서 뭘 하나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기하면 전체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저희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근데 여기서 기자들의 질문을 좀 받으면서 고액 연봉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런 기자의 질문에 그건 기자님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좀 확실하다.
그러니까 기자의 그러니까 언론의 이런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청문회까지는 쭉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잠깐 착각하면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18억이 고액이 아니다. 고액인데 네. 고액은 맞죠, 국민정서상.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이제 보수냐, 일을 한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명할 수 있으니 본인은 의혹 아니다. 자, 일단 언론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니 의혹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당연히 청문회에서 답하겠죠. 네. 건건이 기자들에게 답하지 않을 텐데 지금 이제 이건 초기예요. 지금 정황을 오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 이제 이 정도 규모의 로펌이었기 때문에 고액 연봉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는 있었을 네네.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비슷한 금액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경우가 한 번 더 있긴 있었는데 2014년에 안대희 네네. 예, 전 대법관. 네, 대법관이 이제 총리 지명됐을 때 16억을 수임받아 전관예우 아니냐 했는데 중요한 네. 기간이 5개월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5개월에 16억은 굉장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4년 4개월에 18억. 물론 18억이 적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연봉 5억 시절도 있었고 네. 3억 시절도 있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 개업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일을 하던 변호사였고 네네. 이제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고문이에요. 이 김현장이라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법조인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고문이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높은 금액을 받으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가장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게 국민들이 네. 납득할까 못할까의 분기점 아니겠어요? 가장 큰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여러 장관 후보자, 뭐 총리 후보자 이런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또는 그 돈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론스타 예전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좀 오래되기도 했고 좀 어렵기도 해요. 네. 그러면 지금 18억 원 받는 동안에 어떤 걸 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전에도 총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정치적으로 또는 인사검증이라는 곳에 가는 것이 끝났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방부 장관 중에 김병관 장관 내정자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잠깐 이제 군복을 벗고 외부의 민간 군수업체 막 자문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33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마하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유임이 되는 아하.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내가 총리를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공직자로 나아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면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일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무엇으로 18억 원 4년 4개월 동안 이 대가를 수령한 일의 근거가 되느냐. 기업이 네. 그냥 이름 올려주고 네. 이 4년 동안 18억 주는 기업은 없죠. 그런 생산성을 내야 되는 거죠. 일하는 맞습니다. 사람은. 네. 고문이든 하급 직원이든. 네. 여기 우리 저 우평론가님은 한 18억 벌어보셨죠? 아니면 절대 못 벌죠. 아니에요. 전혀. 앞으로 전혀. 남은 인생도 18억이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 18억 벌기 쉽지 않은 분들이 네. 사실 대다수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역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후보자의 얘기는 뭐냐면 김현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네. 외국의 큰 회사들의 대한민국 기업 환경 등을 설명하고 투자를 설득하는 일을 변호사들과 같이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기업 환경을 설명했다. 그다음에 뭐 투자를 설득하는 일을 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고문의 역할을 한 건데 근데 이렇게 고문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덕수 후보자의 경력을 높게 산 거잖아요. 그건 결국 정부에서 일해왔던 그런 모습을 본 건데 이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도 네. 김현장에 가서 한 8개월 정도 일하면서 1억 5천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 정부에 들어와서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이나 총리를 하면서 있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주미대사로 이명박 정부에 나갔다가 무역협회 회장을 했다가 그다음에 2017년 말쯤부터 이렇게 고문료를 또 많이 받으면서 있었는데 네.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는 거죠. 이 몸값을 정부에 있으면서 높여가지고 네. 김현장에 갔다가 일을 하다가 또 나와서 정부에 가서 일하다가 또 그 경력을 가지고 고문하면서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 다수는 다 노동을 하고 있는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제 공감대적인 판단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이 나중에 박앤오 만들어서 저 방송 쉴 때마다 좀 연봉 주고 데려다 쓰면 좋겠다. 야, 그런 친정 같은 회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지금 민주당은 이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검증을
벼르고 있는 것 같고요. 박홍근 신입 원내대표 한덕수 18억 공정과 상식 맞는지 들여다보겠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자, 민주당이 한덕수 내정자의 7대 인사검증 잣대를 대는 것은 코미디다. 이거는 지금 문정부도 안 지킨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 이걸 보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 쭉 봐라. 이걸 안 지킨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지 않느냐. 근데 이 내로남불이고 또 자기 사안 챙기기 인사를 계속 보여왔던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우선돼야 마땅하지. 지금 한덕수 후보자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각의 후보자들에 대한 이 현미경 검증, 꼼꼼한 검증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인사 검증, 7대 인사 검증에서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재인 정권 그럼 똑같이 하겠다고 지금 새 정권 잡은 건 아니잖아요. 실패한 건 실패한 거고 네. 공과 부분에서 과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극적인 방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그리고 박홍근 의원이 얘기했었던 것도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지난 TV 대선 토론에서 일방적인 살찐 고양이법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연봉이 그냥 많다. 저는 5개월 16억 이런 거 많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4년 5년 이렇게 됐을 때 16억 이런 건 뭐 요즘에 야구 선수 FA 할 때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뭐라 할 수가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우리 기업을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 외국 기업이 이 기업 어떻게 믿어? 너네 나라 어떻게 믿어? 했는데 우리나라 일국의 총리가 같이 와서 갑자기 네. 이 기업 너무 믿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달라지죠. 진짜 달라져요. 그게 이제 어떤 위신, 레퓨테이션, 평판의 문제인데. 실제로 뭐 케네디 스쿨이나 이런 정치와 관련된 학교들은 한 나라의 총리 추천 써주면 그냥 프리패스예요. 네네. 레주메 형식에서는 이력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역할이었다면은 뭐 국민들이 국민들이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반대로라든지 또는 뭐 우리 기업의 부정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참여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가 불거지면은 민주당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총리가 됐을 때도 이런 잘못된 점 감추려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자, 다가오는 인사청문회 어찌 보면 이제 공수가 바뀌는 여야가 어떤 역할을 하고 누가 더 국민을 납득시킬 것인가 이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오전에 그리고 이제 인수위에서 이 브리핑을 하는 매일 하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오늘 사퇴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브리핑. 네. 오늘도 마지막 브리핑이라서 그런지 또 마스크를 벗고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역상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김은혜 대변인은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어제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오늘 인수위를 떠나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 새 대변인에는 배현진 의원이 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네. 뭐 두 대변인이 만나서 인사도 하고 사실 두 대변인은 MBC 선후배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김은혜 대변인 기자 출신이고 배현진 의원은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이 방송사 출신 의원들이 바통 터치를 했습니다. 둘 다 또 앵커를 했던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배현진 의원도 같은 뭐 기조 속에서 소통을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오늘 포부도 밝혔거든요. 네. 인수위의 이런 내용들 그리고 기자들이 이 어떤 속뜻을 당선인의 속뜻 인수위의 활동에 대한 의미를 많이 물어봐요. 거기에서 제대로 브리핑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새롭게 배현진 신임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인수위 관련 답을 하게 될 텐데 자, 이 오늘 그 김은혜 그럼 전 대변인이 경기지사 출마한다 이 답변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하지는 않았죠? 네, 근데 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출마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결국에는 경기지사 선거 지금 민주당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경기지사 이 경선이 뜨겁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와 있고 현직 의원 분당의 지역구를 둔 김은혜 대변인도 전 대변인도 나와 있고
또 이 함진규 전 의원이나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도 지금 경선을 벼르고 있기 때문에 좀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자, 경선이 뜨거워지면 또 흥행이 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자칫 또 과열되면 이제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는 이제 단점도 있는데 오평론가님 김은혜 전 대변인의 경기지사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박빙으로 붙여놓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쪽은 대선 후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의원보다 현저히 인지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현저히 떨어지진 않는다고 봐요. 조금은 떨어질 수 있으나 중량감에서는 현저히 떨어질 수 있고 네. 근데 인지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투표를 할 때 그래도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지 않을까? 당연히 이 공격은 유승민 후보한테 다른 모든 후보가 할 수가 있고요. 그럴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가 만약에 초반 예비 경선 레이스에서 3대1 구도로 해서 유승민 후보가 방어를 잘 못한다라든지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실수하는 모습이 조금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든지 이런 거면 그냥 찍어서 올라오면 우리 경기도민 다 투표한다고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민심이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김은혜 의원이 의회 언더독으로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 저는 열어두고 아마 김은혜 후보가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뭐 떨어져도 큰 타격은 없어요. 큰 타격은 없다. 큰 타격은 없고 지금 성남 분당갑인데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네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현역 의원과 맞붙었었는데 네. 당선을 50.06%로 됐습니다. 2위였던 김병관 후보와 1128표 차. 그러니까 한 두 동 정도에서 네네. 크게 지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몸집을 불려놓으면 정확히 2년 뒤로 다가올 네. 총선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네, 정치인의 수는 여러 가지 수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패배해도 손해볼 것은 없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야, 지금 아주 교묘하게 좀 김은혜 이 전 대변인을 거드는 느낌?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는 많이 안 해주고. 근데 이게 참 좀 재밌게 보이는 게 윤석열 당선인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맞붙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김은혜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인수위에서 대변인 역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입 역할을 했단 말이죠. 매일 또 아침마다 그렇죠. 생방송으로 나오고. 네, 그래서 이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전 대변인 붙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붙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의힘이 또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 인지도가 상당하지만 네. 지금 이 권력 지형 상황에서는 네네. 김은혜 전 대변인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두 사람 다 어느 정도는 네거티브를 할 건데 뭐 굳이 던지자면은 윤석열의 복심, 윤석열의 입 이런 캐치플레이즈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경기도에서는 적어도 유구무원이다. 공격할 수가 있겠죠. 경기도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하. 그래도 네. 사실은 수도권에서 인기가 좋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네. 그런데 참 또 본인의 고집은 대구를 계속 이제 뿌리를 두겠다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의 그 박근혜 정권 때 배신자 네. 프레임이 오래 갔잖아요. 네. 지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달성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자,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니까요. 교통 상황 먼저 듣고 와서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12시 3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여러 사고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동호대교를 지나서 2차로에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 일축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한 추돌 사고가 있는데요. 1차로를 차단하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장을 받아 밀리고 있습니다. 또 모가 일대로는 교통량이 많아서 서행으로 지나가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6km 구간 안에서 정체와 서행을 반복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는 하객 분기점부터 서창 분기점까지 7km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편으로도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조금 전에는 김은혜 전 대변인이 경기지사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기지사 내부 경선 국민의힘 귀에 쏙 들어온 게 어쩌면 유승민 대
윤석열의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민주당도 경기지사도 뜨거워질 텐데 당장은 서울시장 후보가 뜨겁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 출마를 놓고 지금 내홍이 가라앉지 않는데 어제 바로 이 시간에 그 절친인 우상호 네. 의원까지도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는 86그룹의 또 좌장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김민석 의원도 어제 이제 우상호 의원이 했던 그 지점과 좀 비슷한 논리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면서 전체 서울시장 선거판이 네. 쪼그라들게 됐다. 그러니까 어허. 새로운 인물이나 저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할 수 없는 판이 돼버렸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뭔가 활동성이 강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경선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장 선거랑 같이 치러지는 이 구청장 선거나 뭐 구의원, 네, 네. 시의원 선거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손해보는 길이다. 이런 논리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에 뭐 바로 이어서 가는 지방선거다 보니까 민주당이 조금 이제 패색을 의식한 듯.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식견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은 오세훈 현 시장에 도전할 인물이 없어서 차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굳이 나오니까 더 큰 인물들이 있는데 못 나오게 막았다 이러니까 김민석 의원 말이 맞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글을 쓴 게 자신의 네. SNS 글을 쓴 게 민주당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큰 인물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네. 당 대표급 또는 당 대표급 이상. 이에 나와야 되는데 그 상임 사람 고문들 네, 대권 그러면 주자급 지금 갑자기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내려가 있는 정세균 전 총리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 중에는 그나마 이낙연 전 총리 정도인데 네. 이낙연 전 총리는 사실은 대선 전부터 6월 1일 지방선거 후에 미국 출장을 유학을 가겠다. 맞아요. 이렇게 천명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네. 근데 유학을 취소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달라라고 김민석 의원이 그동안 노력을 했나요? 이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 이 부분에 만약에 그런 노력과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김민석 의원이 말하는 송영길 당대표보다 높은 급의 사람들은 사실 현존하지 않는다. 네.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거의 없다. 그리고 당내에 지금 여러 사람들을 언급을 또 했어요. 뭐 네. 강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강병원 의원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 강병원 의원이 김민석 의원 본인의 글에 따라서 송영길 대표보다 급이 더 높다, 거물급이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외부 인사도 데려올 수 있었는데 이게 막혔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반대로 지금 서울에서는 5% 차이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맞붙었을 때도 윤석열 후보가 이겼고 맞아요. 오세훈 후보는 저는 그것보다 더 벌려서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나가면 필패할 수도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떤 외부 인사가 여기 출마하려고 할까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 저희가 언급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 경선이나 본 후보에 낙선을 한다. 본 후보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비 경선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외부 인사가 나가서 본 후보가 되면은 본인의 돈은 돈대로 쓰고 패배는 패배대로 남아요. 이런 선수를 찾아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당신은 떨어질 텐데요. 어쨌든 민주당 쇄신을 위해서 당신 나가주십시오를 누가 듣고 움직일까요? 야, 그걸 과거에 그냥 정치권에서 흔히 불쏘시개론 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현 정권이 시작하는 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중 감시를 또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네. 정치 활동을 위해서 계속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송 전 대표만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송 전 대표 인천에 있었는데 서울의 실정 잘 모른다. 갑자기 던지면서 다른 후보군이 꼬였다. 내가 출마하겠다. 아하. 이렇게 되면 말은 돼요. 그럼 경선하면 되잖아요. 김인석 의원이 나오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거 아닌 것 같고. 나오려는 의지보다 네. 송영길 대표를 막으려는 의지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서울시장 한번 도전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알고 있는 이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막 붙었던 네.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김민석 의원이 누구보다 이제 이 서울 현실을 잘 알 텐데. 비판 이후에 과연 그러면 정치는 늘 대안을 제시하는 직업이니까 이 대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 더 써주면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도 더 설득하기 쉽지 않을까 아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상호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을 때도 궁금해서 네. 도대체 지금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네 알겠는데 그거 왜 말리는 거냐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명분이 없다는 것 같아요. 명분이 없다? 없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송영길 카드로는 이게 지방선거 전체적인 서울시 판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시장이 되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그러니까 20여 명 의원이 있는 거죠. 네, 20여 명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 반대했냐 들어보면 의원들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바닥 이 당원들의 민심이라고 네네네. 하죠. 거기서 이제 이건 안 된다, 불가하다, 그러면 선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걸 송영길 전 대표가 넘어서느냐 그것도 중요해 보이고 예. 오창석 평론가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인물을 데려올 수 있느냐. 대안이 중요하잖아요. 대안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해 보이고 우상호 의원이 어제 말한 걸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네.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어떻게 보면 추대 형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추대에서 출마하게 된다면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도우기에서 다 모두 뭉칠 거 아닙니까? 민주당 후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민주당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한편 지금 민주당은요.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죠. 바로 박홍근 네. 의원이었는데 그때도 많이들 틀리셨어요. 다른 후보를 이제 지목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셔서 네. 네, 뭐 이게 근데 그래서 이 원내대표는 친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투표하는 거니까 뚜껑 열어보기 전엔 알 수 없다.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들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네. 국민의힘도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네. 이번 누가 주 유력합니까? 지금 3파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파전. 네,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네. 조혜진 의원, 김도읍 의원 3파전 네, 예상이 네, 네. 되는데 우선 오늘 오전에 조혜진 의원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아마 2-3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도 출마할 것 같아요. 김도읍 의원도 고민 중인데 뭐 바로 떠오르는 구도가 있죠. 그래요. 윤핵관 대 비핵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너무 깔끔한데. 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의원들이 볼 때 초기 윤석열 정부에 힘을 좀 실어주고 우리가 함께 호흡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권성동 의원이 여유 있게 당선이 될 거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회에서는 좀 더 화합하고 협치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원내대표 필요하다. 그럼 비핵관 후보가 득세를 할 거고 그걸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조혜진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와 가까우니까 유리하다. 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는 얘기. 그동안 우리가 고장난 녹음기처럼 지루하게 들어온 논리다. 그런 논리와 배경으로 선출된 지도부가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다. 이렇게 한 번도 권성동 의원은 사실상 직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평론가님 네. 누가 됩니까? 네, 한 사흘 남았습니다. 이거는 민주당보다 네네. 국민의힘이 훨씬 더 철저한 파워 게임대로 움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도 위계 질서라든지 이런 상하 수직적 구조라든지 선수에 따른 것들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 훨씬 더 잘 챙기는 보수 정당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현실의 파워 게임상 권성동 의원이 저는 좀 많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예요. 네. 그때 원내대표가 바로 유승민 의원이었어요. 네. 그때 굉장히 강하게 헌법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에 좀 반기를 들었던 그때 이제 배신자 발언이 나오는데 네. 자, 지금 이런 거죠. 항상 집권당은 그 문제가 있어요. 당청 관계를 얘기하는데 당청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이어서야 되느냐.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등한데 네. 왜 원내대표가 네. 저렇게 이 청와대 이야기를 수용하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늘 나오잖아요. 네. 이게 정확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공격했었던 청와대의 출장소냐. 그렇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하청업체냐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게 현 정권에서도 열려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친소 관계가 많았던 윤석열 당선인과 친소 관계가 많았던 사람이 된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집권 1년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청 협력이 가장 주요하고 여소야대라 이 당청 협력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또 그래서 그걸 아마 또 권성동 의원은 만약에 나가서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서 검언 개혁 또 대선 공통 공약 추진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네요. 자, 시간이 길지 않아서 요거 중요합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지금 부부장이죠. 네. 남한을 향해서 총포탄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 안 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좀 또 어제와 다른 메시지 아니에요?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 국방부 장관의 사전 발사 원점 정밀 타격 이 발언을 이른바 강하게, 선제 타격.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우리는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면 우리는 명백히 밝혔다. 다시 말해 남조선군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좀 누그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남쪽에는 핵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선제 타격을 한다든가 무력으로 대응하면 우리는 핵으로 이 보복을 할 거야. 네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맥락을 잘 보면 적대 행위를 안 하면 우리는 총포탄 한 발 쏠 일이 없지만 그렇죠. 그 얘기죠. 먼저 만약 적대 행위를 하면 네. 우리는 핵이 있어라는 얘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제 타격 할 생각 하지 말라. 네. 이 얘기를 좀 풀어서 그리고 좀 완화해서 부드럽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씩 자막으로 속보가 나가면요. 굉장히 어제와 다른 맥락 같지만 사실은 맥락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정부 이제 교체기에 있으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이 선제 타격론까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서욱 장관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면에 볼 때 북한에서는 계속 이런 메시지 낼 거예요. 네. 뭐 남쪽의 여론도 좀 환기를 시키고 전쟁이나 어떤 그 강경 대응으로 간다면 피해는 남측에서 본다. 네. 이런 주장에서 펼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주로 대외 선전선동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유념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신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또 심각한 것이 지금 민간인 학살의 참상이 나와서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오평론가님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 상황이에요? 그 전쟁 자체도 사실 명분도 없었고 전쟁이 명분이 있더라도 전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쟁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2차적인 가해의 이 흔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시체를 잔인하게 해놓은 훼손을 한다든지 네. 또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뭐 민가에 어떤 약탈을 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라디오라 차마 그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네네.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쟁이 시작부터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참혹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의 메시지 그리고 중단의 메시지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강하게 낼 수밖에 없고 전 세계 국가가 모두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미국. 아까도 북한 관련해서도 최근에 탄도미사일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네. 제재가 계속 가해지고 있는데 자, 이게 한반도의 지금 뭐 위기 상황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우리가 함께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해보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1+1 커피 쿠폰입니다. 8771님. 오늘 식모기를 맞아서 양희은의 상록수 신청해요. 와닿는 노래 선곡입니다. 우리 모두 산불 조심하고 동해안 산불 피해자분들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상록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어 밑에 늘 기억 받침을 쓰는 억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물건의 거죽에 우묵우묵한 흠이 많이 나다란 뜻도 있고요. 노끈이나 줄 따위로 이리저리 걸다 또는 이리저리 관련이 되게 하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와 관련된 표현으로 억다의 어간 얼개,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이가 합해진 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기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을 새끼나 노끈 따위로 이리저리 싸서 엉는 일 또는 그렇게 엉는 물건을 뜻하기도 하지만 일의 대강 순서나 배치를 잡아보는 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을 꾸밀 때는 제일 먼저 얼기를 잡아보아야 한다처럼 말이죠. 또 동사 억다에서 나온 표현 가운데 얼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리을 기억 받침이 붙은 억다에 어리가 합해져서 나온 말이지만 발음 나는 대로 그저 얼거리라고 씁니다. 얼거리는 일의 골자만을 대강 추려잡은 전체의 윤곽이나 줄거리를 말합니다. 논문의 얼거리라든지 사건의 얼거리와 같이 말하고요. 얼거리를 간추리다, 얼거리를 잡다와 같은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어떤 사물이나 조직의 전체를 이루는 짜임새나 구조를 뜻하는 얼개도 있는데요. 이 표현 역시 동사 억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선은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식목일인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많이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대전, 대구를 비롯해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봄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순간 풍속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불 때도 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와 부산 19도, 강릉과 대구는 21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크게는 20도까지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보다는 먼지 농도가 조금 떨어져 보통 수준을 회복한 곳이 많지만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은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 전망이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 목요일에는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1도, 습도는 29%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주 만에 1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바이러스로 옮기는 사람의 수를 보여주는 지수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해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 등에서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을 내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용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연임을 위한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고요. 이 기간 동안 저희 시사본부 특별히 치킨본부를 긴급하게 신설을 했습니다. 방송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이죠. 어제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차 초안 조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정과제 방향에 대해서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현입니다. 네, 제 주변에 과학기술자들이 많은데요. 예. 신 대변인님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인수위 출범하고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이게 뭐 인수위라는 게 그 활동하는 기간이 짧은데 비해서 업무 양은 방대하기 때문에요. 다들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게 일하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고액 연봉 논란도 나왔는데 4년 4개월 동안 18억 원. 인수위 입장은 어떤가요?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그 문제는 저희 인수위 대변인실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 당선인께서 이제 지명을 하시고 당선인 대변인실에서 아마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인사 검증하는 단계에서 얘기가 나올 건데 본인께서 그 어떤 사적인 관계에 의한 문제 이런 거는 없다고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계속 본인에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고 인사청문회에서 다 소명하겠다 하는 입장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또 이 한 후보자 추경을 위한 이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입장, 재정 건전성을 특히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러면은 이제 혹시 인수위나 당선인 측 지금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 손실 보상 문제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인수위도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일관된 원칙이 가급적 빠르게 그다음에 충분한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재원은 가급적 세출 구조 조정이나 세계 잉여금 같은 거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고 네. 국채 발행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아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 걱정하시는 거나 저희 인수위에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나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맥상통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원은 한다. 다만 추경은 좀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거가 아니고요. 충분한 손실 보상을 하지만 그 재원 마련을 가급적이면 세출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만일 모자란다고 하면 이제
그 최소한의 국채 발행을 하는 거다. 네. 이런 원칙을 갖고 있고요. 네. 이런 이제 추경호 간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예산 규모가 얼만큼 될 거냐, 그다음에 내역은 뭘로 할 거냐, 뭐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할 거냐 마느냐, 만약 하게 되면 어느 규모로 하느냐, 이거를 이제 하나씩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놓고 종합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곧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이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이게 안건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예. 정부 입장을 보니 예비비 소요액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안보와 관련해서 실무적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선인과 지금 이제 청와대 측이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뭐 이 예비비를 집행하는 거, 이렇게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는 거, 집행하는 거는 이제 온전하게 이번 현 정부와 그다음에 청와대 몫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믿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인수위 사항이 아니고 이제 당선자실 대변인 쪽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고 아마 청와대 측에서도 조금 더 그 실무 검토를 거쳐서 이 예산 예비비를 상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바로 나오는 보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빨리 승인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하죠. 한번 이번 주 안에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동안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됩니다. 현 청와대는 이제 집무실로 쓰지 않고요. 용산의 신청사가 마련되는 대로 대통령 집무실은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과도적 기간 동안은 통의동 현재 인수위 사무실을 집무실로 쓰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 대통령이 어디서 근무하실 거냐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지금 뭐 이제 현실적으로 통의동을 쓰시지 않겠느냐 하는 건 이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뭐 경호 문제나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당선인께서 당신이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은 지키시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대안을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통의동 집무실이 되든 아니면 또 대안이 되는 제3의 장소가 되든 그 용산으로 들어가기까지 혹시 소요 기간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계세요? 그것도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제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제 인수위의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받고 계시군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맡은 업무가 있고 이 당선인 대변인실이 따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전에 관련된 거나 뭐 조금 아까 질문 주셨던 예비비 관련된 거는 이제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이제 답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채널이 원채널로 보통 가는 게 또 일반적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당선인 대변인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만. 자, 인수위는 어쨌든 현 정부 부처들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요거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게 약속을 하셨던 사항이에요. 이렇게 입법을 하겠다는 거를 약속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입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법무부가 이제 보고를 할 때 일종의 이제 조사 위원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뭐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라든지 뭐 보호법 관련된 그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을 집행하는데 약간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그런 보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 생각에는
그 일종의 그 권력형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이 그 우리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뭐 위계나 이런 권력에 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처벌을 해야 된다. 또 피해자 보호도 다르게 이제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입법을 제안하셨던 거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하는데 아마 이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네네.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이제 현재의 법무부 장관님께서 이제 민주당 출신 의원이시고 민주당 의원이시고 현역 그다음에 이제 이 법률안이 이렇게 제안이 됐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네. 법무부가 좀 일단은 반대한 것 아닌가. 예,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석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이제 예. 절충이 가능한 정치적 쟁점이 아닌 국민 공감 사안이다. 예, 그래서 네.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은 충분히 민주당하고 협의를 할 수 있고 네. 또 법 개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공급을 위해서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율을 한시 배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부동산 투기에 고삐가 풀리는 신호로 또 받아들일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집값이 오를 경우에 억제 정책도 좀 검토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율 한시 배제를 한 거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그 이주택자 이런 데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거를 1년 한시적으로 했다는 거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뭐 공급, 수요, 뭐 세금 제도,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를 잘못 발표하면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TF가 인수위에 만들어져 있고요. 이 부동산 TF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이제 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공급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준비되고 있는데 네. 지금 바로바로 발표를 안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한계 발표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빨리 반응하고 파급 효과도 이제 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발표하는 순서, 이행하는 순서까지를 다 제대로 이제 고려해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발표하자. 그렇게 이제 지금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뭐 그러니까 규제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 하는 시장 전망도 있을 거지만 네. 공급이 또 이제 원활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시장 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야죠. 뭐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1차 국정과제 보고가 진행이 이제 됐을 뿐이니까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노동, 연금, 기업 규제 철폐, 뭐 국정과제에 담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110여 개로 압축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국정과제의 윤곽 한 언제쯤 기다리면 나올까요? 일단 그 117개로 압축됐다고 하는 거는 그 숫자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 취합한 게 117개인데 그 중에 이제 중복된 것도 있고 좀 상충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빠져 있다고 이제 지적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일정은 저희가 그 처음부터 계획을 발표할 때
국정과제를 국민들에게 보고드리는 시점을 5월 3일에서부터 9일까지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역순으로 하면 그러려면 5월 2일까지는 확정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4월 25일 날 최종안이 도출돼야 되고 그러려면 4월 18일까지는 이제 중요한 얼개가 나와서 일종의 2차 안인데요. 2차 초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저희가 그 일정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4월 18일쯤 되면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이제 얼개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 조정이 될 여지들은 있지만 4월 18일경에 윤곽 얼개는 드러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인수위에서요. 이재명 전 경기지사 대선에서 겨룬 상대 후보인데 대선 공약 일부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안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국정과제 오늘도 저희가 그 당선인께서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했는데요. 그 국정과제 후보군들 중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서로 그 분과별로 협의를 해서 더 다듬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다듬어가는 과정 중에서 뭐 청년 TF에서 내놓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그 상임 자문위원으로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 이런 것도 이제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특별하게 더 당부가 된 게 그 다른 당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 나왔던 좋은 그런 공약들이 있는지를 더 검토를 해서 좋은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자 국민의 입장에서 그 국정과제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기부 장관 후보로 신 대변인님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예스노로 물어보면 분명히 답 안 해주실 텐데 약간 좀 여운을 흘려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이제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뭐 언지를 받거나 뭐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추측 보도를 내주시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를 전혀 알겠습니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신문 보고 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이 중간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린 매직 서커스 유랑단 임 찾아 꿈을 찾아 떠나간다우. 동네집 계집아이 함께 간다면 천리만길 발자국에 꽃이 피리라. 네, 이게 처음 들어보는 시그널이 나와서요. 뭔가 하실 텐데 매주 화요일에는 원래 정치권의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기자단 대신해서 특집 불사조 유랑단으로 꾸려집니다.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이 정말 예능감이 있을까? 저는 막 걱정이 벌써 되는데 이 청취율 좀 올려보려고 제작진이 기획했다가 그래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청취율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간혹 오는 게스트에게 묻지는 않겠죠. 그렇죠. 기업의 영업 실적을 비정규직 사원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KBS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비정규예요, 이 사람아. 요즘 다 비정규야. 근데 진짜 만나고 싶었던 분이라서 이렇게 뵈니 너무 영광스럽고. 저 오늘 아침에 이 방송 오기 전에 TV에서 재밌는 논평을 듣다가 왔는데 여기서도 실물을 보니까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최영창 기자님의 명성을 방송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첫 만남에 영광을 느낍니다.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훈훈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본격 시사 예능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요. 자, 두 분 다
정치평론과 성대모사가 동시에 가능하다. 최 기자님. 예. 몇 명 가능해요? 몇 명? 전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올라가니까 뭐 대여섯 명 다 된다고 보는데요. 대여섯 명.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취미 생활이 그러니까 네. 정치인 보면은 그 연설 따라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희극인이 되실 분이 기자가 되셨네? 아니 그 정도 수준은 네. 아마추어 수준에서. 예. 그래서 뭐 틈 날 때마다 이렇게 뭐 괜히 좀 따라해보곤 합니다. 우리 김평론가님은 늘 반듯한 분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반듯한 것만 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 못 봐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방송에서도 가끔씩 또 성대모사를 하고 있고. 그렇구나. 예, 제작진 분들이 옆구리 찔러가면서 간혹 시키시기도 합니다. 이게 딱 여러 프로를 봐야 되는데 보도 전문 채널에서만 보니까 최근에는 좀 이미지의 변신을 위해서 자제하고 있었는데 더 시키시고 계시네요. 하지만 오늘 우리 제작진은 청취율은 몽땅 두 분에게 덮어 씌울 예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요 코너 들으시면서요. 성대모사를 더 잘한 패널을 뽑아주세요. 잔인하지만 재밌는 게 오디션 아니겠어요? 누가 1등 누가 2등인지 오늘 가름이 나겠습니다. 최영찬 기자가 잘했는지 김수민 평론가가 잘했는지 문자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너 마지막에 투표 집계해서 승자 발표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 참여하신 분께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작 하나씩 들어볼까요? 그래도 최 기자님. 아직은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예비비를 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이제 대변인 말이 있길래 그거를 한번 제가 이제 해서 좀 한번 물꼬를 터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요구한 예비비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조속히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럴듯한데? 김승희 평론가님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8점. 8점. 제 기준에서는 7점 넣으면 아주 우수하다. 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듯했어요. 8.5. 8.5. 왜냐하면 이제 저도 도마 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자, 김수민 평론가님의 대표작은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아. 빠르게 가. 좋다. 대통령님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좀 쏴주십시오. 오늘 갑자기 프로그램의 품격이 확 높아지는 게 제가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클론의 습격입니다. 이거 3시간 50분으로 터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을 비공개였잖아요. 여기서 라이브로 구성해도 되겠다. 이거 대단합니다. 자, 두 분 모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성대모사를 들으니까 자, 오늘 청와대 예비비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또 이슈로 논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신용현 대변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처리하기로 했는데 내일 임시국무회의로 미뤄졌다. 신 대변인은 이게 두 분이 얘기를 나눈 사안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왜 미뤄졌고 과연 내일 이후 순조로울 것인가? 최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보도대로 보면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안보 이러면은 주로 국방 이런 외교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치안 이런 면에 있어서는 또 행정안전부가 좀 통과를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너무 행안부는 좀 건너뛰었던 건 아닌가. 행안부에서도 볼 게 있으면 좀 꼼꼼히만 보겠다. 그래서 이걸 틀어봤겠다는 게 아니고 좀 하루 좀 더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좀 살펴보겠다 이런 거고 어쨌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협조하라고 발언이 나온 이상 내일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보통은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한 주를 주재하고 그 다음 주는 총리가 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오늘은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였잖아요. 대통령이 땅땅땅 치면서 하기가 조금 싫진 않았을까 이런 내심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또 속내를 그래서 내일 이제 임시국무회의 열면 아마 대통령이 하지 않고 아마 총리가 할 겁니다. 그러면 김부겸 총리에게 이제 넘기는 걸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처리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윤 당선인 내일 정말 처리해 주는 거야? 그리고 지금 금액에 대한 약간의 또 차이도 있어요. 그럼 한 라인이 있다 치고 문 대통령하고 이미 만났으니까 전화를 거셔야죠. 문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대놓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496억 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원하게 다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300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일단 그 360억 원 정도로 해서 이 단계적으로 천천히 협조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협조를 하겠다. 이거 두 분의 육성을 실제로 듣는 듯한. 이거 괜찮네요. 이 코너 좀 살려봐야 되겠다. 자, 윤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이전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 그런데 이제 496억을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을 했었고 초기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는 한 300에서 350억 내외가 우선 처리될 것 같다. 자, 그런데 또 이 새롭게 제기된 고층 건물 문제가 있다고 해요. 김평론가님, 이건 어떤 문제예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집무실 이전 비용 같은 경우 합참 건물 이전 소요 비용이 이제 118억 원 그것을 좀 빼고 그렇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호 문제하고 고층 건물 문제 이건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네. 이게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던 거죠. 네네. 근데 아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확인되지는 이사 비용만 있고 뭐 경호 인력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실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또 빠져 있는 건 아니냐, 그런 면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장재원 비서실장과 그 이철희 수석 간에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협의 중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다 좀 사안들은 다른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금 청취자 여러분 이게 무슨 코너야 그러실 텐데 지금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특집 불사조 유랑단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의 내홍이 조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 기자님, 이게 여당 출입이시니까. 네. 아직 여당 출입이 한 달여 남았나요? 네. 그다음에 야당 출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어떻습니까? 내부 분위기 실제로 분위기가 썩 좋지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송 전 대표 출마를 찬성하는 분들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분들은 별로 없죠. 이수진 의원 정도인데 흔쾌히 근데 그분들도 이제 흔쾌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이제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 송 전 대표가 그나마도 나가겠다고도 하니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선에서 진 그 대표가 무슨 명분이 있다고 곧바로 큰 선거를 나오냐. 이게 가장 큰 핵심 이런 기류가 현재 큰 상태입니다. 자, 김민석 의원도 날선 발언을 했는데 자, 김수민 평론가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일부에서도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아니 저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설 만한 인물이 없다 해서 차출된 게 결국 송영길 전 대표 정도인데 지금 더 큰 인물이 못 오게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셈이잖아요. 네. 그 이유가 속내가 뭐예요? 여기 얘기하는. 좀 여러 가지 차원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반발하는 의원들 면면을 잘 살펴보면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86세대 의원들입니다. 다 같은 동지들이잖아요. 네, 과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86 용태론을 꺼냈을 때 두 가지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한쪽은 그래도 용태를 할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당장에는 하기 싫더라도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하기 싫은 마음. 저 사람이 뭔데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를 해버리나. 더 할 일이 많은데. 억하심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86 용태론의 정확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용태를 해야 된다라는 기류, 사회적인 여론이 어느 정도 조성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는 본인은 서울시장에 또 출마를 하겠다고 하니 억하심정이 다시 불거지는 측면이 있다. 억하심정. 그리고 이제 뭐 김민석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나 연령이나 세대의 문제를 떠나서 또 서울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전해지고 있는 얘기가 민주당의 특히 지방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는데 송영길 대표에 대한 여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집권 여당의 당 대표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권 심판 여론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고 또 서울 지역의 부동산 민심이나 이런 것들 더 자극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거에 대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반발 이런 것도 같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최 기자님. 이 관련해서 좀 취재된 내용이 있어요? 뭐 누가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의 진짜 속마음을 이제 제가 전해 드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86그룹이 스타를 만들진 않았다.
그러니까 전대협 등 이제 그룹을 중심으로 뭉쳐서 예를 들어 당 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걸 출마할 때 순번을 정했다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는 이제 이은영 대표였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전대 활동 세대는 아니지만 송영길 대표도 이 생물학적 86 세대고 네네네. 또 86 중에 가장 먼저 당 대표를 거머쥐었어요. 이것 때문에 약간 86 그룹들의 시기와 질투 견제가 있고 또 대선 국면에서 몸을 좀 희생하면서 이재명 후보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 도왔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이상하게 2030 여성 팬덤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시기 질투적 것도 있다는 시기 질투다? 모 의원의 전언이 있었고요. 모 의원의 전언? 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86세대를 이제 이 안에서는 인정하지 않아도 밖에서 볼 때는 송영길 대표도 86이거든요. 네. 그럴 때 지금 다음 당대표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86세대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가 나갔다가 참패를 해봐라 이러면은 86 다 나가라는 얘기가 이제 더 물밀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통으로 갈 수 있다. 이제 뭐 당 대표도 좀 해보고 이제 우리가 으쌰으쌰 당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날아갈 수 있다. 그런 점을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 속마음 성대모사 됩니까? 가능합니다. 네. 참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좀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막겠다고 하는 분들은 과연 도대체 당을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 송영길은 반드시 제가 저 혼자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어려운 판에 제가 나서겠다고 차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입장이 자, 요거 약간 지금 김수희 평론가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닙니다. 네. 몇 점입니까? 공격 포인트 드릴게요. 저하고 조금 어프로치가 달라가지고. 저는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송영길 전 대표 뭐 연습을 많이는 안 했지만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쪽이 약간 과장은 하지만 약간 Z 발음이 나요. 억양을 강조하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요 약간 비슷한 목소리가 그 당은 다르지만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입니다. 정말이네요. 설성. 이것을 조금 더 두텁게 하면 송영길 전 대표에 가까워지지 않나. 전문화된 코너를 만들 수밖에 없네. 또 비슷한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있네요. 듣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는 목소리인데 이분이 아니네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해도 당선 가능성이 과연 얼마냐 이게 문제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패를 하면 안 나가니만 못한 상황이 됩니다. 또 뭐 지더라도 분패를 하면 석패를 하면 그래도 잘 싸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서고 만약 이재명 고문이 함께 선거운동을 띄워준다면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도 사실 쉽지 않은데 어쨌든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는 게 입장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소환하는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쨌든 대선에서도 확인됐듯이 지방선거도 또 부동산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위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분들 뭐 거론된 여러분들 있지만은 그 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본인만의 소신이나 뭐 정책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오세훈 시장 현 시장과 맞서 토론할 때 밀리지 않고 피력할 수 있냐. 이게 송영길 전 대표밖에 없다는 주장을 이제 보좌진들이든 당직자들이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이 오세훈 후보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재명 고문이 좀 도와주면은 이제 이재명 고문이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2030 여성들 갑자기 팬층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띄워주면은 지방선거가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은데 그분들을 투표장에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지금 송 전 대표를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전략이다. 자, 그러면은 김수인 평론가가 지금 전망을 하시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결국 나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당내 경선이 어느 정도로 치열해질 거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누가 더 나오느냐 이런 문제도 근데 있겠고. 저는 민주당 전체로 봤을 때 승산을 높이려면 이대로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와서 경쟁을 붙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송 전 대표가 나간다고 해도 그런 치열한 경선을 통과를 해야 승산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엔 두 가지 캐릭터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필적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중량감을 갖고 있는 다선 중진급 의원 출신이라든지 이쪽에 누가 출마할 것이냐.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는 좀 그래도 신선도는 또 거꾸로 살아있는 이런 신인의 도전. 본인?
저는 단 적이 김수경과 없습니다. 본인을 지금 강추하는 거예요? 단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갑자기 꺾기도를 하시면 김수 민주당 이렇게 꺾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당 적이 없습니다. 네, 당 적이 없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흥행이 되어야 서울에서 지난 대선 때 열세를 딛고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괜찮네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당 대표급은 나왔고 그보다 더 중량감 있는 예를 들면 대선 주자급 네. 혹은 그보다 더 젊고 경험은 없더라도 혁신적인 참신한 이미지 네. 이 두 캐릭터가 합쳐져야 조합이 흥행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최 기자님. 네. 이 와중에 이재명 고문이 뭐 제명인의 마을 이장이 됐다 이런 네. 보도가 있었는데 이 제명인의 마을이 뭐고 이장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포털 사이트 팬카페인데요. 네. 오늘 들어가 봤더니 벌써 회원 수가 19만 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높은 숫자고 이게 아이돌급 인기라고 좀 실감이 되는 게 뭐 아이돌 카페에서나 볼 수 있던 팬 아트, 뭐 굿즈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제명인의 마을이다 보니까 또 마을이면 또 마을 대표는 이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고문이 이장이라고 소개를 했고 자기가 그 팬카페에다가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활발히 소통을 진행하는데 이 고문이 지금 뭐뭐잖아 뭐 이런 그 말투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친근감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이제 지방 낙선 인사도 다닌다고 하거든요. 슬슬 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약간 특성이 있어요. 요즘 정치가. 왜냐하면 선거에서 석패한 경우에 뭔가 팬덤이 있어. 과거에 홍준표 의원 생각나시잖아요. 그 청년의 꿈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 아주 단답형으로 답을 하면서 청년층 인기를 모았는데 제명인의 마을 이거 한번 또 어떻게 가나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경기지사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최 기자님, 예. 먼저 구분 성대모사도 되는 거죠? 예, 제가 점점 자신감이 좀 왜 그래? 저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못하면 저한테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서로 지금 아슬아슬해요. 김동연. 이거 어려운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비슷해요. 비슷한가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 자리에 와서 두 번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이주영 PD는 정말 냉정하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근데 이 어투는 저는 굉장히 잘 살렸다. 어투는 잘 살렸다. 예, 그리고 이거를 최초에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최초에? 예, 저도 이제 최근에 보니까 방송가에 윤석열 당선인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는데 네. 저 같은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KBS 라디오에서 2019년 7월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1호 성대모사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먹고 사는 거거든요. 선점이 중요하구나. 예, 그렇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선점한 최 기자님도 굉장히 전망이 밝다. 잘 되시길 여기 응원해야겠네요. 우리 김동연 우리가 왜냐면 후보가. 계속 잘 돼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돼야 성대모사도 따라가는 거지. 제가 저기 이재명 후보가 잘 안 됐거든요. 성대모사가. 네네. 저분이 되면 내가 대통령 성대모사는 잘 못하는 건데 약간 이런 불안감이 네네네. 사실 없진 않았는데. 아주 사심이 있네요. 선거에. 특정 아닙니다. 정치인이 네. 잘 돼야 나의 유불리가 있다. 저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최영찬 기자님이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성대모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되면 나도 뭐 유승민 전 의원 성대모사를 그게 쉽지 않은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연습을 꽤 해봤어요. 유승민 전 해봤어요. 의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하면은 딴 사람 목소리가 나요. 그래요. 뭐 김무성 대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자꾸 딴 그러면 사람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뜨는 새로게 김은혜 전 대변인 하세요. 김은혜 전 대변인 해보시고. 자, 지금 뭐 그 외에 김은혜 의원이 사퇴를 했고 지금 나가죠. 김수인 평론가님 경기지사의 판세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 대 김은혜 전 대변인 현 의원입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분위기가 좀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당선인하고 굉장히 강하게 부딪혔거든요. 네네. 심지어 토론 직후에 실랑이까지 벌일 정도여서 혹시나 윤석열 당선인이나 소위 윤핵관 그룹이 김은혜 의원을 밀어서 유승민 전 의원을 떨어뜨리려는 거 아니냐. 주저앉히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거꾸로 유승민 전 의원한테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전통 보수층이나 당 내에서 유승민 비토 세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쪽이 최대한 전선을 넓게 짜서 유승민 전 의원을 이기려면 이제 과거의 친박 플러스 친윤까지 해서 전선을 광범위하게 짜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김은혜 의원이 들어와 버림으로써 유승민 비토 그룹의 표가 오히려 분산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차의 레이스로 비유를 하면 김은혜 의원이 막 추격을 시작합니다. 추격전을. 시작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 나가는데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심재철 차에 받아버리고 그다음에 강용석 차에 받아버리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리드만 안 뺏기면 네네. 오히려 김은혜 의원이 굉장히 좋은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예, 이것도 유승민 전 의원 하기에 달려 있겠지만 꼭 악재만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F1 카레이싱에 비유한 아주 박진감 있는 흥미진진한 해석을 해주셨어요.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뒤집어질 수도 있다. 네, 김은혜 의원을 뭐 직간접적으로 좀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출입한 당이 아니어도 이렇게 나이스한 의원이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굉장히 사람이 호감형이고 척진분도 없고 굉장히 사람한테 잘해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을 뭔가 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게 이제 선거에서 다수의 뭐 유권자들한테까지 미치기에는 시간이 없는데 경기도 지역 의원들을 좀 자기 쪽으로 포섭하는 데는 오히려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러면은 경기도의 판이 요동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두 분의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의외의 격전지가 돼버렸어요. 양당 격전지가 아니에요. 대구입니다, 대구.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TK를 고수하다가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와중인데 대구가 지금 뜨거운데 최 기자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구는 근데 지금 너무 홍준표 의원이 압도적으로 나온다는 뭐 여론조사도 있어서 정말? 예,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데 유영아 변호사의 힘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는다. 네, 근데 그런 말은 그렇게 됐지만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이 대구 전체 정가 유권자들한테 아직까지 영향을 그렇게 미칠까라는 좀 의문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완전 척을 지거나 그런 사이는 또 아니긴 합니다. 물론 출당을 시키긴 했지만. 의원하고는 다른 이미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뭐 그분 친박 입장에서는 홍준표 무조건 안 돼 또 이런 건 아니어서 뭐 경선을 이렇게 붙으면은 자연스럽게 홍준표 의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야, 김수민 평론가님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베베 꼬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네. 누구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여기서 그렇게 유영아 변호사의 출마가 악재는 아니다. 유승민 전 의원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악재 아니다. 네.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는 이제 강성 친박 지지층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 범친박으로 여겨질 수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꾸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 여론조사도 실시를 하는데 이때도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홍준표 의원을 친박보다는 그래도 홍 의원이 낫다.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지난 경선 때 있었던 꼬준표. 네, 홍준표가 꼬준표예요. 예, 이렇게도 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유영아 변호사의 도전이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치명적으로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볼 수 있다. 더 볼 수도 있다. 네. 야, 그래요. 야, 대단합니다. 야, 오늘 시간이 너무 훅 가버렸네요. 자, 오늘 성대모사의 투표 결과. 0.73%포인트 차이가. 이야, 박빙이네요. 최형창 기자 승. 네. 근데 요거는 아까 선점 효과하고 더 기회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 김동연 전 부총리를 했다는 거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공정하게 기회를 양분해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제 실력을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탄 투표 앞으로 특집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그냥 불사조 유랑단이 그냥 고정이 될 분위기가 됐네요. 자, 최영찬 기자에게 투표해 주신 8438, 3487, 3429, 8874, 3288님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불사조 유랑단.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네, 시사본부에서 청취율 조사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요. 치킨 본부를 개설하고 있죠.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얼리어답터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이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자, 밤사이에 네. 이거 아침에 속보로 뜨니까 뉴스 꼭 보게 되는데 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트위터가 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또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뭐 무슨 그렇죠.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어제 많이 오른 회사 두 곳 있는데 네. 테슬라 그리고 트위터. 그럼 그 두 회사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인물 하면은 역시 종달새?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해야겠죠.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주목을 받았냐? 뭐 테슬라는 당연히 이제 실적이 높아져서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따른 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트위터가 무려 한 27%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트위터 상장 이후에 1일 최대 상승 기록입니다. 트위터 역사상. 그렇죠. 이제 그만큼이나 상당히 오른 것인데 이게 누구 때문인가 봤더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갑자기 트위터의 지분 9.2%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거의 10% 가까이. 그렇죠. 이게 한 7,300만 주 정도 되고 금액으로 뛰면 우리나라 돈 한 3조 5천억 정도인데요. 네. 이 9.2%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전에 이 트위터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곳이 세계적인 투자회사 뱅가드인데 그게 8.79%였어요. 최대 주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네. 심지어 작년 11월에 이제 그 CEO 자리에서 물러난 이제 원래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가 이제 보유 지분이 2.3%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창업자의 4배 이상의 지분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지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끔 네. 또 지난해 이맘때는 코인 가격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생각이 나서 네. 이게 재밌기도 하면서 약간 불안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자, 이 항상 모든 일을 주로 트위터에 올려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원래 이제 이 최대 주주가 된 것보다 트위터 마니아로는 유명했었는데 이젠 아예 트위터의 일대 소유주가 됐다.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어느 정도로 트위터 많이 쓰는지 좀 보면 팔로워가 8,030만 명이 넘고요. 네, 하루에 4월 3일 하루에만 트위터에 22개의 트윗과 답글을 올렸습니다. 하루에? 바쁘신 분이 하루에도 22개씩. 1시간에 한 개꼴.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어떤 기업의 뭐 성과나 이런 걸 얘기하는 별도의 창구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어떤 이슈들을 다 이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허.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죠. 갑자기 2018년 8월에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테슬라를 주당 $480에 상장 폐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을 올렸어서 주가가 엄청나게 요동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240억 이상의 벌금이 부과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트윗 올리기 전에 회사 변호사의 점검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것에 이제 서로 합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뭐 도지코인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 클럽하우스 뭐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또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우리가 위성을 놓는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스타링크 서비스 하는 것들까지 모두 다 트위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일론 머스크의 입이다. 또 일론 머스크가 모든 것은 트위터에서 소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죠. 일론 리스크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회사 임원들과 주주들이 자 합의하고 이게 사실은 CEO인데 컨펌 받고 올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야, 자. 그런데 트위터를 이렇게 엄청나게 잠을 안 자고도 1시간에 하나꼴로 하루 종일 올려야 되는 숫자인데 트위터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뭔가에 대한 자유로운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재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그러니까 지난 25일에요. 3월 25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갑자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당신은 트위터가 이 원칙을 준수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갑자기 올렸어요. 이렇게 요즘 SNS에는 이렇게 설문조사 기능이 올릴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어떻게 썼냐면 이 설문이 상당히 중요하다. 신중하게 투표해달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에 무려 203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요. 70% 이상이 지금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제대로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걸 70%가 의견을 썼더니 네. 갑자기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트윗을 올렸냐면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한가 이런 식의 이제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소셜미디어 만들려나 했는데 트위터의 주식을 사서 일대 주주가 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영화에나 나오는 억만장자 스토리 같은 거네요. 사버려 그거 네. 그거 사버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억만장자를 위한 리테일 테라피다. 그러니까 리테일 쇼핑을 테라피. 통해서 힐링을 얻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러서 기분이 좋게 된 이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트위터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공격적인 입장, 그러니까는 어떤 트위터의 룰이나 여러 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워낙 큰 지분을 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그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다가 자기가 어떤 인수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수동적 투자자,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어떤 의사 결정권을 위한 건 아니고 그냥 재무적인 투자다라고 이제 일단은 신고는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한 거죠. 정말 어떤 감정적인 충동으로 아까 리테일 테라피 내 힐링을 위해서 그냥 돈을 팍 쓴 건지, 뭐 이런 건지 아니면 뭔가 또 이제 장대한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 지분 인수는 분명히 시장에 뭔가 변수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은 일단 있고 있어요. 첫 번째가 역시 운영 정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트위터가 뭐 혐오 게시물, 가짜 뉴스, 선동글들을 선제적으로 삭제했었잖아요. 뭐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도 차단했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러시아 국영 매체 계정을 페이스북보다도 먼저 차단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게시물 올린 것처럼 이게 결국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뭐 폴더하고 이러니까. 일대 주주가 된 일론 머스크가 과연 운영 정책에 대해서 손을 댈 것인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한 뭐 어떤 움직임들을 그냥 자유롭게 놔두게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최근에 이제 그 트위터의 CEO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잭 도시가 물러나고 그다음에 파라그 아그라알이라는 사람이 새 CEO가 됐는데 이 사람은 좀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NFT나 웹3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트위터가 어떤 게 도입이 됐냐면 NFT를 본인의 그 프로필 이미지에다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상의 NFT를 사서 내가 이제 그거를 트위터에다가 올려놓고 지갑을 하면 이건 진짜 NFT 계정입니다. 라는 걸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냥 프사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진짜 이건 인증받은 NFT입니다. 라는 프사가 올라가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가상화폐는 찬성을 하는데 뭐 이런 NFT, 웹3 이런 것들 부정적 견해가 있고 지난 1월에 이렇게 기능을 바꿨더니 이건 짜증난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또 CEO와 일대 주주가 충돌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 트위터의 미래에 이게 과연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인물이 떠오르죠.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네, 맞습니다. 트위터에서 뭐 거의 영구정지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오늘 무릎을 딱 쳤을 것 같아요. 나도 부자인데 사버릴 걸 그랬나? 근데 이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제가 볼 땐 사게 된 게 트럼프 전 대통령 보고 산 것 같아요. 무슨 진짜? 말이냐?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본인이 소셜 미디어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자유로운 소셜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트루스 소셜이라는 거를 만들었었고요. 트럼프 소셜이요? 트루스 소셜. 트루스 소셜. 트루스 소셜이죠. 트루스 소셜. 진실 소셜. 네,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데 이게 지난 2월 21일 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의 날에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폰에서만 다운이 가능했고 미국에서만 다운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지고 일주일 동안에는 주간 랭킹 1위였고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개월 안 지났잖아요. 2월이니까 2, 3, 4월, 그러니까 2달 안 지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폭망했습니다. 폭망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는 받았는데 앱에 접속이 안 돼요. 저런. 네, 그러니까 지금 대기자가 150만 명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이폰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만 가능한데 미국에서 아이폰 딱 하면 대기 인원이 뭐 149만 7,600대입니다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두 달이 지났잖아요.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죠. 그리고 미국에서만 가능하고 또 아이폰에서만 가능하고요. 가장 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저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써야 사람들이 올 텐데 처음에 이제 곧
나타날 거야라는 첫글만 쓰고 한 달 내내 글도 안 쓰니까 이거 뭐야라고 하면서 이른바 이제 폭망이라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만들기는 했는데 활용을 잘 못하셨네. 최근에 국내에도 왜 저 과거에 우리가 쓰던 싸 월드 그렇죠. 지금 이제 복귀가 돼서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론 머스크한테 트럼프 트위터 계정을 돌려달라.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온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은 아주 난처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제 발언권에 워낙 영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트럼프를 복귀를 시켜서 그래서 이 안에서 떠들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 역시도 구매를 한 이유가 이런 이유 아닐까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원하는 있습니다. 사람도 있겠지만 결사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이 또한 뜨거운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흥미진진했네요. IT본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